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3번이면 충분합니다. 웃는 얼굴, 무조건적인 양보,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이 3가지가 반복되는 순간 상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2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끝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가장 슬프고 억울한 일은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의가 어느 순간 상대의 당연한 권리로 변해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을 참으며 살아오셨지요. 자식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주변의 오랜 지인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내오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평화롭겠지.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이 관계가 따뜻하게 유지되겠지. 그렇게 믿고 평생을 내어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내어주는 마음으로 시작한 친절이었는데 어느새 상대방은 빈잔을 들이밀며 더 채워놓으라고 당연한 듯 요구하고 있지 않던가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명절마다, 주말마다 당신의 몸이 부서져라 상을 차리고 손주들을 돌보았건만 정작 당신이 허리가 아파 누워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는 자식들의 모습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손주를 봐달라, 돈을 융통해달라 요구하고 정작 내 삶이 고단할 때는 모르는 척 등을 돌리는 그런 서늘한 장면들 말입니다. 친구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늘 먼저 밥값을 계산하고, 늘 먼저 안부를 묻던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참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 기대고 싶을 때 그들은 요즘 바쁘다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나는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어주었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서운함과 깊은 자괴감 뿐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느냐, 내가 너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플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깨달은 것은 서운함을 말로 토해내는 것은 결코 상대의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잔소리가 시작되었다며 당신의 곁을 더 멀리 떠날 구실을 찾게 됩니다. 말로 훈계하고 감정으로 싸우는 것은 결국 당신의 품격만 깎아내릴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려다 보니 정작 가장 지켜야 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남은 인생마저 그렇게 무시당하며 끌려다니며 상처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크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당신의 행동이 주는 신호를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지혜에 대해 이 늙은이의 경험을 빌려 찬찬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멈추어야 할 행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멈춰야 할 습관은 바로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마음이 몹시 불편해집니다. 내가 매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내 피치 못할 사정을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어서 자꾸만 말이 길어지죠.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그날 하필 병원 예약이 되어 있네. 요즘 허리가 계속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통 힘들어서 말이야. 지난번에도 조금 무리했더니 며칠을 알아누웠지 뭐야. 이렇게 내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것이 상대를 향한 최대한의 배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긴 설명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이 길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거절은 더 이상 거절이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내게 거절을 허락받으려 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단지 피치 못할 이유를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여러분의 그 사정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병원 예약은 다음 날로 미루면 되잖아요. 허리 아프시면 앉아서 쉬엄쉬엄 하시면 돼요. 어머니 말고 제가 누굴 믿고 부탁하겠어요. 이런 말들이 왜 튀어나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설명이란 이름으로 가능성의 문을 반쯤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해주겠구나. 그리고 이 확신이 쌓이면 얇게도 존중은 사라지고 무시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배려하려고 꺼낸 말이 오히려 나를 쫓아매는 사슬이 되는 격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거절은 설득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짧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사실만 말하십시오. 그날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맡기 힘들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너무 매정하다고 욕하지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단호함은 표정이나 말투를 차갑게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표정은 얼마든지 온화하게 지으셔도 됩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낮게 유지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기준을 흐릴 만큼 불필요한 말들을 덧붙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에게 친절하지만 그 친절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습니다. 남을 돕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되 자신의 삶의 기준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 단단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이 사람은 따뜻하지만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묵직한 신호 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거절할 때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짧게 끝낸 뒤 평소처럼 웃으며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설명을 줄이고 단호하게 거절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상대방도 적잖이 당황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이러지?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나? 하며 슬쩍 떠보기도 할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며 또다시 기나긴 변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관계는 다시 예전의 무례함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상대는 속으로 이 사람은 역시 조금만 찌르면 다시 넘어오는구나 하고 안심해 버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보다 더 강력한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물러섬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터뜨리며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당장 차갑게 돌아서며 절교를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조건 없이 베풀던 그 과도한 친절만을 아무런 설명 없이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그분 댁 옆에는 젊은 직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가며 인사도 나누고 참 정이 좋았습니다. 젊은이가 출장을 가면 어르신이 화분에 물도 대신 주시고 낮에 오는 택배도 기꺼이 맡아 주셨지요. 명절이 되면 젊은이도 고맙다며 과일을 사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조금씩 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젊은이는 택배를 아예 어르신 댁으로 시켜놓고는 부탁한다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짐이 왔다고 연락을 해야 그제야 그거요 하며 느릿느릿 찾아갔지요. 출장을 갈 때도 화분 부탁은커녕 의뢰 어르신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여기며 고맙다는 인사조차 생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호의가 어느새 공짜 서비스로 전락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어르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챙겨줬는데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며 호통을 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르신은 다음 날부터 그저 똑같이 웃으며 인사만 나누되 먼저 말을 길게 걸지 않으셨습니다. 젊은이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잘 다녀오라고 가볍게 인사만 할 뿐 화분에 물을 주겠다는 말은 먼저 꺼내지 않았지요. 택배가 와도 따로 연락하지 않고 늦은 밤 젊은이가 물어볼 때만 거기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에 그 과분한 친절만 조용히 중단했을 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젊은이도 2주일쯤 지나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웃어주시지만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고 늘 열려있던 문이 닫혀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지요. 결국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먼저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 후로는 택배도 자기 집으로 받고 출장을 갈 때면 정중하게 먼저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만해 보였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처럼 늘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가도 문이 열려 있고 요구하면 다 내어주는 곳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례를 끊어내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은 구구절절한 훈계가 아닙니다. 묵묵히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시간과 정성을 거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느끼고 스스로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나를 지켜내는 참으로 지혜로운 어른의 방식이지요. 설명을 줄이고 조용히 물러설 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단단한 돛을 하나 내려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굳게 마음 먹고 제법 잘 실천해 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 고개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갈대와 같아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 남을 대하는 태도마저 함께 널뛰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세상을 다 내어줄 듯 천사처럼 굴다가 오늘은 작은 일에도 바위처럼 차갑게 굳어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기분이 좋은 날엔 한없이 너그럽고 기분이 조금 언짢은 날엔 가시돋친 말들을 날카롭게 쏟아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이 쌓이면 관계는 깊은 정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요령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 특히 손주들을 대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엔 지갑을 열어 5만 원, 10만 원을 턱턱 쥐어주고 원하는 장난감을 다 사주며 온갖 허락을 내립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거나 내 몸이 쑤시고 고단한 날에는 손주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시끄럽다며 역정을 내고 맙니다. 매번 돈 타령만 하느냐며 불호령을 내리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지난주엔 그토록 환하게 웃으며 다 들어주시더니 오늘은 왜 화를 내시는지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순수한 마음 속에는 애정 대신 영악한 계산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할머니 기분이 좋을 때만 다가가야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따뜻한 내리 사랑이 어느새 눈치를 보는 서글픈 관계로 변질되어 버리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어른은 다릅니다. 몸이 아프고 고단한 날에는 감정적으로 짜증을 내는 대신 할미가 오늘은 몸이 무거워 좀 쉬어야겠구나. 다음 주에 다시 놀러 오렴 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전합니다. 기분이 날아갈 듯 좋다고 해서 무원칙하게 퍼주지 않고 기분이 바닥을 친다고 해서 사람을 모질게 내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 일관된 모습에서 묘한 경외심을 느낍니다. 이 어른은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아니구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단단한 분이구나. 그 깊은 믿음이 바로 존중의 싹을 틔웁니다. 관계에서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무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언제 웃어줄지, 언제 불같이 화를 낼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불안감 때문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몸을 사리는 것은 건강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저 방어적인 경계일 뿐입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리켜 부동심이라 하였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하여 깃털처럼 가볍게 흥분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하여 깊은 매처럼 과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은 단지 산속에서 돌을 닦는 수행자만의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규칙들을 세워보십시오. 아무리 기분이 좋은 날이라도 원칙 없이 과하게 퍼주지 마시고 아무리 피곤하고 우울한 날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와 다정한 표정은 놓지 마십시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 속으로 열을 센 뒤에 차분히 대답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내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오늘 거울 앞에서 이 한 문장만 조용히 다짐해 보십시오. 기분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뿌리를 내린 오래된 나무처럼 그 일관된 단단함이 여러분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서며 일관성을 지키는 것 참으로 훌륭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잘해내고도 다시 예전의 그 만만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언제든 시간을 비워두고 도와주어야 그 사람이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이지요. 자식이 주말에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장을 잔뜩 봐놓은 채 전화기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지인이 심심한데 차나 한잔 하자는 연락이 오면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허둥지둥 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고 든든한 배려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이치는 참으로 얇고서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언제든 쉽게 잡히는 사람은 점점 가벼운 존재가 되고 언제든 부르면 나오는 사람은 어느새 상대방에 필요할 때만 쏙 빼서 쓰는 편리한 도구처럼 취급되고 맙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늘 시간이 많아. 부르면 언제든 나오는 사람이니까. 이 생각이 상대의 마음속에 깔리는 순간 당신을 향한 존중은 빠르게 증발해 버립니다. 제 주변에 은퇴하신 두 분의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은 은퇴 후의 삶을 오로지 자식들에게만 걸었습니다. 주말마다 일정을 비워두고 오직 자식들의 연락만 기다리셨지요. 행여 자식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겉으로는 그래 바쁜데 쉬어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우울에 빠져 주말 내내 텔레비전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외로우신 분, 의무적으로 돌봐드려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려 찾아갈 때마다 기쁨보다는 피로감이 앞섰지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참으로 지혜로우셨습니다. 자식이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어쩌나 이번 주말에는 내가 복지관 모임도 있고 등산도 가야 해서 시간이 도무지 안 맞네. 우리 다음 주에 볼까? 정말로 그분이 그날 바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일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는 대기조로 남는 대신 자신의 삶을 먼저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그 순간 자식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 함부로 불쑥 찾아갈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을 잡고 귀하게 찾아뵈어야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돌봐야 할 짐이 아니라 온전한 어른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언제나 함께 있는 시간에서만 싹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온전히 바쁜 시간, 나만의 것으로 꽉 채워진 삶의 밀도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은 비어있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꽉 차 있는 것은 무겁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외로움을 구걸의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를 완성하는 단단한 시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달력에 남을 위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일정을 먼저 적어 넣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시간,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화초를 가꾸는 시간, 누군가 시간이 되냐고 물어올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응, 나 시간 많아 라고 대답하는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잠시 멈추고 일정을 좀 봐야겠는데 라고 말하는 그 여유, 가끔은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선약이 있네 라고 거절할 줄 아는 그 담담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빈 깡통처럼 비어 있으면 남들은 내 사랑마저 값싸게 취급하지만 내 삶이 묵직하게 채워져 있으면 남들은 나의 작은 친절도 조심스럽고 귀하게 받듭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무거워지는 바로 그 순간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가볍게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지혜를 모두 삶에 적용하신다 해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그 서럽고 만만한 자리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는 그 착하고도 슬픈 습관입니다. 참으로 차갑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목격한 인간관계에 숨길 수 없는 민낯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참으로 성실하고 선한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던 그분은 모임이 끝날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후천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남들이 끓이는 설거지와 뒷정리를 홀로 묵묵히 해내셨지요. 처음 한 해 동안 사람들은 입을 모아 천사 같다며
덕분에 우리가 참 편안하다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모임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식사가 끝나도 사람들은 더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의뢰하시겠거니 하며 너무나 당연하게 그 수고를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그분이 심한 몸살이 나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만난 지인들이 아픈 몸을 걱정해 주기는커녕 지난번에 안 나오셔서 우리가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더랍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잔인한 노릇입니까? 아파서 누워있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통 인간의 마음이란 대개 이런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것이라도 내가 간절히 원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대가 없이 끊임없이 쥐어준 것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해줄게라고 손을 내밀수록 상대방은 점차 그 도움을 고마움이 아닌 당신의 당연한 의무로 착각하게 되지요.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절을 베푸는 순서와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도움이라도 언제 어떻게 내어주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정중하게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귀한 시간을 내어준 은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존중하고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묻기도 전에 먼저 제가 할게요 라고 거듭 나서게 되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당신을 늘 시간이 남아돌아 그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교만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혹은 내가 안 해주면 서운해할까 두려운 마음에 먼저 나서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은 내가 이만큼 다 해주어야만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 낡은 착각에서 조용히 벗어납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먼저 부탁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정중한 요청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온화하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 진짜 고마움의 무게를 가르치고 동시에 나의 품격을 지키는 참된 지혜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아무데나 흩뿌려지는 값싼 모래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내어주는 귀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거대한 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 산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원칙들을 머리로는 깊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감정이 하나 있지요. 바로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내가 너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선을 긋고 단호하게 굴면 혹시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운해하며 다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이 불안감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애써 닫았던 문을 다시 활짝 열어버리고 짧게 끝내려던 거절에 또다시 기나긴 변명을 이어붙이며 예전에 그 고단하고 만만한 자리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이 긴 세월을 살아보니 참으로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그 죄책감은 진정한 의미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미움받을까봐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두려움으로 베푸는 친절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짜낸 친절의 끝에는 결국 깊은 원망이 남게 되고 그 원망은 어느 순간 폭발하여 관계의 뿌리마저 썩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에는 반드시 정당한 값이 매겨져야 합니다. 그 값이 없으면 공짜가 되고 공짜가 되면 결국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시간에, 내 삶에 다시 고귀한 문턱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일상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문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턱은 즉답을 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1초 만에 네라고 대답하던 그 반사적인 습관을 오늘부로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확답하기가 어렵네요. 제 일정을 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아주 무거운 신호를 보냅니다. 아, 이분은 자기만의 온전한 삶과 일정이 있는 분이구나. 그 순간부터 상대는 결코 당신을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턱은 도움의 범위를 명확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 금전적인 도움에 미리 한계를 정해두어야 감정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는 일은 일주일에 딱 3시간만 기쁘게 감당하겠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융통은 내 노후를 위협하지 않는 어느 선까지만 하겠다. 당일에 갑자기 들어오는 부탁은 무조건 거절하고 최소 하루 전에 요청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단단한 기준을 세워두면 기분에 휩쓸려 무리하다가 알아눕는 일도 억울해할 일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문턱은 선을 넘는 사람에게 조용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당신의 배려를 권리처럼 여길 때 구구절절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목소리를 높여 다투지 마십시오. 그저 예전에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겨주던 그 서비스 하나를 조용히 멈추는 겁니다. 온화한 미소와 기본 예를 유지하되 과도한 호의만 거두어들이는 이 조용한 변화야말로 상대가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물론 이 문턱을 세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적잖은 반동이 올 것입니다. 너 요즘 좀 변했다.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야박해졌느냐며 불평하는 이들도 반드시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결단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그 말은 결국 예전처럼 당신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부려먹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투정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단단하게 기준을 지켜내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좋은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더 깊은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반면 오직 당신의 호의만을 빼먹으려 했던 이들은 얻을 것이 없어지니 제풀에 지쳐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구멍이 막히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10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눈물과 후회를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착각에서 이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헐값에 취급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눈치 보며 대기하는 낡은 역할을 조용히 내려놓고 온화하지만 단단한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이 늙은이가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